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9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 강의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1부 강의 잘 듣고 아마도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14번부터 23번까지 같이 나갈 거고요. 우리 문법의 남은 부분, 우리 언어라고도 하죠. 남은 부분 2문제와 그리고 독서 한 지문, 여러분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 현대 소설 한 작품까지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거시적으로 문제를 조망할 수 있는 힘을 키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개념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리 14번 볼게요. 14번 문제는 사전 활용하기 문제가 나왔어요. 나올 만한 문제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사전을 어떻게 읽어내려 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차다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차다라는 단어에 번호가 있네? 1번, 2번이라고 끝부분에 이렇게 있어. 그 말은 뭐야? 자, 차다 1과 차다 2는 다른 표제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다 1이라는 표제어는 품사가 동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지? 자, 또 다른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차다 2는 품사가 형용사구나 라는 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사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특히나 언어 부분 공부할 때는 이런 사전의 정보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차다 1이라는 이 표제어 안에 들어왔더니 자, 첫 번째 1번의 의미와 두 번째 1번의 의미. 보세요. 의미가 몇 개야? 2개야. 자, 1번과 2번 해서요. 그 안에서도 각각 1번 번호가 매겨져 있지. 이 말은 뭐야? 차다 1이라는 단어는 자, 하나, 2개의 의미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차다 1은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런 의미도 쓰여. 전문 용어로 다이어야 여러 의미를 가져 라는 얘기예요. 다시 차다 2를 들여다볼까요?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1번, 2번이 있네. 이건 뭐야? 역시나 다이어야. 2개 이상의 의미가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다 1과 차다 2의 관계는,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 자, 표제어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는 말은 다른 단어라는 얘기야. 그런데 겉모양만 똑같을 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음은 똑같아, 발음은 똑같은데 의미는 달라라고 해서요. 동음이어 관계에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지? 다시 들여다볼게요. 그러면 차다 1 안에 이건 뭔가요? 어디에, 어디으로. 자, 무엇에, 무엇으로라는 것을 사전에서 이렇게 괄호로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이 단어를 쓸 때는 이런 문장 성분이 들어가야 돼. 부사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디에, 독에 가득 차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도 어디으로. 자, 버스가 누구로네요. 승객으로 가득 차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이 의미로 쓰일 때는 반드시 부사어가 있어야 돼 라는 걸 알려줬지. 그런데 차다 2를 한번 볼까요? 2를 봤더니 그런 표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문을 들여다봤더니 주어와 서술어 끝이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매우라는 부사가 있기는 하나 사실은 이 아이가 없어도요. 문장의 의미에는 큰 지장이 없지. 그래서 이 둘은 지금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장 성분이 다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선택지. 차다 1에서 2에서 시키는 대로 가봅시다. 1.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하게 되다. 이렇게 실질적인 용례를 물어보는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보세요. 목소리가 확신의 차다를 추가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여기서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라고 했지. 그리고 예문을 보니까 기쁨이라는 감정이 나왔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도요. 목소리가 어디에? 확신해.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확신해랑 연결이 되네. 오케이. 제대로 잘 했어. 추가하면 돼. 이렇게 확인해야 돼. 자, 문장 성분을 가지고 그 의미가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차다 1과 차다 2는 사전에 각각 다른 표제어로 등재되는 동음이어있다. 이거는 사전 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방금 확인했어요. 자, 3번 차다 1은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이고 차다 2는 성질이나 상태.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동작이나 작용, 동사, 동 이렇게 표시하고 있고요. 자, 성질이나 상태, 형용사, 형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어렵지 않아요? 자, 4번 볼까요? 차다 1과 차다 2는 모두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뭐다? 다이어네. 여기서도 우리 의미 확인했고요. 여러 의미 확인해서 다이어라는 거 읽어냈잖아. 맞지? 그래서 4번까지도 오케이. 그럼 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차다 1과 차다 2는 모두 문장을 만들 때 주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이 반드시 필요해. 자, 주어 이외의 다른 문장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표지로 알려준다고 했지. 그래서 차다 1의 경우는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차다 2는 그렇게 알려준 표지 있어요? 없지. 주어만 그리고 서술어만 주어와 서술어로만으로도 충분히 문장이 성립이 됐어. 그래서 얘는 차다 1에만 해당되는 설명이야.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답은 5번 나왔고요. 15번 문제도 우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한글 맞춤법 규정이 나왔어. 우리 한글 맞춤법 규정을 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친구 없습니다. 저도 없어요.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요. 다 서술하시오 이렇게 안 나오잖아. 어떻게 해요? 바로 보기에 알려주고 있어. 바르게 짝지어 보래요. 자, 보기에 이 단어는 이번에 혹시라도 내가 처음 이 문법 문제로 만났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챙겨 두셔야 되는 아주 필수적인 단어인데요. 지붕 보세요. A. 지붕은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야? 얘가요. 원래 집이라는 명사가 있었어. 그런데 그 명사에 웅이라는 전미사가 결합됐다? 그런데 여러분, 웅이라는 전미사는요. 흔한 전미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를 우리는 생산성이 좀 약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약해. 그래서 비생산적 접사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웅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이어적기를 한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맞지? 자, 여기까지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비도요, 여러분. 비 잘 봐. 마감이에요. 마감. 얘의 기본형을 생각해보면 막다라는 동사란 말이야. 동사의 어간이지. 동사 어간 막에다가요. 뭐가 결합됐어? 암이 결합됐어요. 암이라는 접사가 결합됐어요. 얘도요. 웅이랑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인 전미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적기를 했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는요. 이어적기를 해서 마감이라고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A는요. 원래 명사였는데 전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 지붕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 걔도 뭐야? 명사예요. 원래 명사였는데 새로 만들어진 단어도 명사야. 여기까지도 안 어렵지? 얘는요. 원래 막다라는 동사였어요. 용언 어간에 결합된 거잖아. 동사였는데 얘는 최종적으로 암이 붙어서 마감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태어났어요. 그 새로운 단어가 명사로 태어난 거지. 얘는 동사였는데 명사로 바뀐 거고 얘는 명사였는데 명사로 그대로 간 거야.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한글 맞춤법 들어와 보세요. 자, 19항과 20항이 달라. 그런데 19항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어간에라고 되어 있죠. 자, 20항의 특징적인 것은 명사에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어간에라고 하는 순간 19항의 내용은 비와 연결 지어야 되겠어. 얘만 어간이 있어요. 우리 어간어미라는 건 동사와 형용사, 즉 용언에만 있는 단어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용언에 나눠보면요. 얘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뭐야? 어간이에요. 변하는 부분, 끝부분, 꼬리에 붙었다라고 해서 꼬리 밑자를 써서 어미라고 해.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변하지 않는 부분 뭐야? 먹. 그래서 먹다라는 이 동사에서는 어간이 먹이에요. 뒤에 붙는 다, 은이, 고 이런 아이들을 어미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거 배웠어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명사 뒤라고 하는 순간 B는 안 돼. 그러면 20항과 관련된 거는 A랑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되겠어. 이렇게 크게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 됐지? 그러면 사실은 제거될 거 다 제거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우리 명사 만들 때 뭐 길다에다가 이 붙이면 길이, 먹다에다가 이 붙이면 먹이.
그 다음에 뭐 걷다에다가 이 붙이면 걸음, 뭐 믿음, 믿다, 믿음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접사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생산적 접미사라고 해요. 생산성이 강한 접사가 붙어서 명사로 된 거. 그리고 이희도 마찬가지야. 부사를 만드는데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아이들이거든. 자, 이런 아이들이 붙어서 부사로 된 거는 원형을 밝혀 적어요.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쓰는 경우는요.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아이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구나. 그런데 얘네들은 다 원형을 안 밝혀 적었지. 그래서 기억은 안 돼요. 맞지? 자, 이번에 붙임을 보니까 어간에, 이번에도 어간인데 이나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사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비생산적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경우에 뭘로 바뀌어? 품사가 바뀌어야 돼.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비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니은은 비야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답은 4번 나옵니다. 니은은 비야 연결 잘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또 가볼게요. 20항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요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생산성이 높은 아이가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어요. 뭐 바둑이 할 때 바둑에다가 이 바둑이 되네요. 자, 보세요.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자, 명사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같은 걸 얘기하겠지. 자, 이런 게 붙어서 만들어진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이건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D와 관련이 있는 것이 뭐다? A다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런데 A랑 D랑 짝꿍 지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4번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거시적으로 좀 핵심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면서 문제를 읽어내면 정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뭐 배우게 돼요? 독서를 같이 나갈 겁니다. 자, 독서 중에서도요, 이 법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꼼꼼하게 제대로 잘 읽었니?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는데 왜냐? 시간이 일단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내가 요령을 피워서 시간을 줄여야지, 안 읽고 넘어가야지 이런 전략 세우지 마십시오. 우린 정도를 걷는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독서 공부, 그걸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꼼꼼하게 읽기를 해야 되겠어. 이거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독서 지문을 만들 때 출제자들은 글을 어떻게 구성을 할까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그 풀이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독서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 이거 떠올려야 돼요. 이게 뭐냐? 모든 것은 쓸데없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특히나 이 독서 지문은요. 출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지문이거든.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단 한 문단이요.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문제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요소들은요. 결국에는 for T입니다. all for T, for 향하고 있어요. 어딜 향하고 있냐? T 영어를 썼어요. theme, 주제. 타이틀 뭐야? 발음을 좀 굴려봤어요. 핵심적인 메시지야. 결국에는 키워드 또는 주제, 중심 내용 해서요. theme, 타이틀, 토픽 다 됩니다. 모든 것은 중요한 핵심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1대1 원칙이 반드시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1대1 원칙은 1문단, 한 문단은 반드시 하나의 중심 내용을 가지고 있어. 중심 문장을 가지고 있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독서를 위한 기본 단계야. 갖춰야 할 자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상황에서 뭐 해야 돼요? 그렇지. 보자마자 문단에 번호 매겨야 됩니다. 이 문단 번호를 매겼더니 7문단까지 나와요. 굉장히 기네. 법 지문은요. 웬만하면 이렇게 길어요. 세부적으로 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어려운 단어들을 막 풀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길다고 부담 갖지 말고 그만큼 나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자, 문단을 구분했어. 이제 바로 읽어요? 아니지.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다 얻어야 돼. 그래야 전략적으로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자, 16번 문제를 보니까 윗글에 대한 설명 물어봤는데 1, 2, 3, 4, 5번 선택지 눈으로 빠르게 봤더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야. 특정 제도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뭐야?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은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 제도가 핵심이야. 그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돼. 됐죠? 자, 17번을 봤더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이거는 늘 나옵니다. 자, 분야 관계없이 인문, 사회, 예술 다 관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 사실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좀 능숙하게 문제풀이에 좀 익숙해져 있다면 한 문단 읽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자, 두 번째 문단 읽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해결하면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금 섣불리 적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런 틀에 좀 나를 노출시켜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2학년 혹은 3학년 초쯤에 그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세요. A, B, C 밑줄 그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물어보지. 그러면 그 A, B, C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부분은 밑줄 그어가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별표입니다. 오늘의 핵심인데요. 19번은 보기인데 보기를 봤더니 사례가 나왔어. 이 보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사례가 나오는 문제가 있구나. 사례 적용 문제 하고 넘어가면 돼. 자, 여기까지 됐죠? 발문 쭉 읽었고요. 일단 찾았어요. 특정 제도가 뭔지 그걸 중심으로 문단별 핵심을 파악해야 되겠어. 됐죠? 자, 갑니다. 자, 1문단부터 갈게요. 의사능력이란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 내지 지능을 의미한다. 아, 1문단에서 의사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데 자기가 행동에 대해서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 지능이래요. 자,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의무를 부담할 때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이런 지능이 있어야 되겠죠. 판단하고. 정신적인 능력 있어야 되겠죠.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표지들 잘 따라가세요. 1문단에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따라서 이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1문단은 이 글의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특히나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 이 문단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따라서라는 말은 앞에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흘러왔는데 정리해 줄게. 핵심이 뭐냐 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자, 뭐야?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래요. 즉은요, 이 무효를 다시 풀어주는 말이야. 그래서 무효다 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그래도 좀 자세히 읽고 싶어. 자, 무효라는 게 뭐냐?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 이게 무효라는 말이야. 그렇게 본대요. 뭐가요? 의사 능력이 없는 그럼 의사 무능력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 그럼 그거 무효로 본대요. 여기까지. 그러면 예측해 볼까요? 이 글의 포인트는 뭐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의 어떤 법률 행위와 관련된 내용, 제도를 얘기할 것 같아.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1문단의 마지막에 제시되고 있으니까 가보세요. 2문단 갑니다. 하지만 하고 받아내줘. 의사 무능력자가. 여기서 말한 이 의사 무능력자 받아냈어. 자, 계속해서 글 구조 파악하고 있어요. 자, 자기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무효화하려면 법률 행위 당시 자신에게 의사 능력이 없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 자, 무효는 무효인데 그게 무효가 되려면 내가 그때 당시에 이런 정신적인 능력, 지능이 좀 없었어 라는 걸 증명해내야 돼. 그런데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죠. 쉽지 않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보다 법률 지식 더 많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법지문에서의 포인트는요. 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시키는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독해, 사고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자, 이에 민법에서는 보세요. 계속해서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의사 무능력자 여부, 즉 의사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 있지. 여러분 독서지문 많이 풀다 보면 알게 될 텐데 출제 냄새가 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무엇과 관계없다라는 말을 바꾸면요. 의사 능력의 유무와 관계를 유무에 따라 이렇게 바꿔서 글을 잘못 이해한 걸로 진술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해야 돼요. 자, 의사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이나 법원의 결정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 있대요. 다시, 자, 제한 능력자라는 말이 새로 나왔어.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는데 뭘 기준으로 규정을 하냐면 첫 번째 기준은 나이로 제한 능력자를 규정하고요. 두 번째는 법원이 결정해 준대요.
그러면 보세요. 구체적으로라고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 노란색 밑줄 그은 말에 대해서 풀어줄 거란 말이야. 풀어주는데 우리가 글을 좀 잘 읽어내는 독자라면 나이랑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걸 규정한다고 했으니까 각각에 따라서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나눠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나이에 대해서 나올 거야. 나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나왔죠? 아, 나이에 따라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어떤 사람이다? 제한 능력자래요. 제한 능력자래. 자, 의사 무능력자라는 것 제한 능력자라고 받아내고 있어요, 여기서.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법원이 정해주는 바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뭐야?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왔는데 각주 다 주니까 상관없어요. 자, 피성년 후견인은 이런 능력이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서 계속해서 겨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피한정 후견인은요. 정신적인 제약으로 그런 그 능력이 약간 부족해. 그렇게 부분적으로 제한된 사람이래요. 어쨌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자, 이 사람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은 어떤 자에 해당한다? 제한 능력자에 해당한대요. 그걸 정해준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 문단의 핵심은요. 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런 제한 능력자를 정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 부류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이들은 독자적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자와 구분된다. 이들은요, 능력자와 구분되는, 반대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야.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가, 나 그 의사 능력 없었어 그 당시에 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미 정해줬어요. 맞지?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이 세 명의 사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 제한 능력자는 단독으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자, 이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만 19세 미만의 어떤 사람과 계약을 했어, 내가. 그래서 이 노트북을 예를 들면 이 별이 100만 원이야. 100만 원짜리를 만 19세 미만의 여기에 해당되는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는 정해준 나이로 정한 거죠.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는 사람과 제가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그래서 나 그 거래 취소할래 이러면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제한 능력자거든. 그렇지. 야, 뭐야, 네가 나한테 이거 판다고 했잖아 라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법에서 정해줬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뭐라고 하냐면 제한 능력자 제도라고 해요. 이 부분을 제가 왜 주목해서 볼까요? 우리 16번 문제 풀 때 특정 제도라고 나왔지. 그 부분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제한 능력자 제도라는 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걸 읽어낸 거야. 자, 이때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취소 여부는 제한 능력자 측, 자,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취소를 할 수 있냐면 제한 능력자 측에서 취소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 이 제한 능력자 측이 뭐야? 되게 낯서네? 괜찮아요. 뭐가 나왔어? 측. 자, 독서에서요. 낯선 개념, 어려운 표현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하다면, 그게 꼭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줄 겁니다. 자, 제한 능력자 측이 도대체 누구냐면 제한 능력자 본인이나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까지를 제한 능력자 측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거래를 했는데 그 미성년자 본인이나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뭐 부모님 정도 되겠죠. 법정 대리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취소 여부가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그 거래 취소할래? 안 팔래?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본인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의사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자, 제한 능력자 측에서 자, 제한 능력자 측이라는 말이 이제 알겠지? 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이 될 수도 있어. 자, 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지만 취소하지 않으면 그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겠지. 예,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제한 능력자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래를 할 때 이 사람이 제한 능력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는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대요. 자,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하지만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이를 항상 확인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한 후에 자신이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수 있겠지. 자, 쉽게 말해서 제가 이걸 거래를 했어. 자, 그 미성년자와 제한 능력자와 제가 이걸 샀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런데 살 때 이거 뭐 주민등록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어. 그래서 몰랐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바로 제가 되는 거죠. 계약 상대방이 이를 항상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한 후에 자신이 계약을 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는 사실을 이걸 판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지? 자, 제한 능력자 측은 자신의 법률 행위에 대해 어떻게 해요? 아까 앞에서도 이 부분 나왔지? 10년 내에는 취소할 수 있는 뭘 가진다? 취소권을 갖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지.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나는 이걸 샀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취소당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상대방을 위해 여기다. 이에 민법은 어떻게 해요? 민법에서는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상대방, 제가 되겠죠.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그리고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그리고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와 같은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앞서 말한 건 이런 의사결정 능력이 좀 부족한 제한 능력자들이 있는데 그 제한 능력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이들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10년간 보장을 해준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 사례에서는 저처럼 그 제한 능력자가 10년 안에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으면 뭔가 피해를 볼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이런 상대방이. 그래서요. 법에서는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요. 어떻게 해요? 그런 그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이런 취소권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제도도 마련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문단에서 이어질 내용은 뭐가 될까요? 이런 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줄 수 있겠지. 맞지? 자, 첫 번째,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이라네요. 가봅시다. 먼저 역시 우리 예측대로 흘러가고요. 이 부분은 꼼꼼하게 섬세하게 읽어야 돼. 왜냐? 여러분 A 부분에서 밑줄 그어져 있고요. 18번에 그게 문제로 나왔잖아. 확인해야 돼요. 자,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이라는 게 뭐냐?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쉽게 말해서 제가 이거 판 사람한테 판 그 미성년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딱 정해서요.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말해줘. 자, 내가 한 2개월 시간 줄 테니까 그 안에 너 이거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 확실히 말해줘 라고 하는 거야.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래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보호해 주는 거지. 맞지? 자, 이때 확답 촉구는 제한 능력자에게는 할 수 없으며, 자, 촉구는요. 그 미성년자에게 할 수 없대. 대신에 누구에게 할 수 있대? 법정 대리인 또는 그 제한 능력자가 행위 능력자가 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대요. 자, 여기까지 읽었어.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이걸 미성년자에게 샀어요. 그러면 그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지. 그 미성년자에게 이거 언제까지 취소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기간 내에 확실하게 말해줘 라고 말할 수 없대요. 대신에 누구한테 하라고?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한테 하래요. 또는 제한 능력자가 행위 능력자가 된 경우에 제한 능력자가 어떤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오면 그때 얘기하래요. 요구할 수 있대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를 제외하고 확답 촉구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이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해야 하며, 자, 유효기간 내에 만약에 확답하지 않으면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뭐 된다? 확정된다. 자, 여기까지. 자, 이 문단에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제한 능력자들을 보호해준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취소권 때문에 역으로 상대방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상대방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어.
있어. 그 제도 중에 첫 번째가 바로 A 부분,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이고 그건 이런 내용이야. 됐죠? 그럼 A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 문단으로 오면 돼. 4문단으로. 이제 5문단은 또 다른 제도가 있겠죠.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 자,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자, 이 제도는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 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래요. 잘 보세요.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은 저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방이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내가 제한 능력자 측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래요. 다시 말하면 A 부분은 제한 능력자에게 행사할 수 없었어. 그의 법정 대리인에게 행사를 할 수 있었다면 이 B 내용, 상대방의 철회권, 거절권 얘는요. 제한 능력자 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앞서서 살펴봤잖아. 이 문단에서 제한 능력자 측이란 누구를 포함했어? 제한 능력자와 법정 대리인까지를 제한 능력자 측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자, 그들에게 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래. 여기까지도 잘 챙겼어요? 자, 상대방의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는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계약할 때는 몰랐어 제한 능력자인지 그랬을 때 그 계약을 물을 수 있는 거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고 자, 상대방의 거절권은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당시에 제한 능력자와 계약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는지 그런 건 관계없다는 거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래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관계 있잖아. 채무 관계야. 그런데 제한 능력자가 그래 이거 이제 우리 관계 끝이야. 안 갚아도 돼 라고 했어. 그런데 나중에 또 막 바꿀 수 있잖아 말을. 그래서 이 경우는요. 이런 단독 행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 나한테 빚진 거 안 갚아도 돼 라고 내가 단독으로 얘기했어. 그랬다고 했을 때 그 말 그대로 내가 그래 그럴까 이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 그냥 이 관계 네가 요구하는 그거 거절할게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그 권리를 주는 거야.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다. 그렇구나. 다만 위에 이런 철회권이나 거절권 이런 거는 제한 능력자 측에서 해당 법률 행위에 대해서 뭐 하지 않을 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만 인정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필요하면 이 부분 와서 다시 정보 확인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요.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는 이제 세 번째 나와. 자, 이번에는요.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행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속이는 거죠. 자, 그래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를 써서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박탈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요. 여기 예를 들어주네요. 자, 법에서는요. 예가 정말 중요하거든. 왜냐하면 다 개념, 용어, 낯선 어휘들이야.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그럴 때는 이런 예를 잘 보세요. 얘가 정보를 줍니다. 미성년자인 갑이 얘가 누구야? 제한 능력자야. 얘가 자신이 뭐인 것처럼 성년인 것처럼 속이는 거지.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어떻게 신분증을 위조하는 이런 속임수입니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사기 수단을 써서 을과 계약을 하는 법률 행위를 했다면 갑의 취소권은 어떻게 돼? 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는 그 취소권을요. 뺏는 거야. 배제되는 거고요. 그리고 갑의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까지도 배제된답니다. 자, 즉 사기로 성립된 것은 제한 능력자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사기니까. 이처럼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 제도를 통해서 제한 능력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렇지. 이게 바로 뭐야? 취소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가 가지는 의의 정도 되겠죠. 굉장히 의미 있는 제도야.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또한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줘? 보호해주는 제도도 이렇게 따로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이 7문단에서는요. 두 입장을 다 얘기해 주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상대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제도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도 최소화해 주려고 민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렵지 않지? 글 구조를요. 크게 나누면 제한 능력자에 속하는 그런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는 권리, 취소권이야. 그 권리가 있어. 자, 이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권리라면 그 반대 상대 측은, 계약 상대 측은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해주기 위한 이런 여러한 제도들이 있어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글이네요. 맞지? 자, 이제 문제 가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 자, 특정 제도가 발전한, 자, 보세요. 이것도 끊어서 읽어야 돼. 특정 제도가 발전한 과정을 제시한 뒤 전망을 예측, 끊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같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제한 능력자를 위한 제한 능력자 제도,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잖아. 그리고 전망이라는 건 미래에는 이렇게 발전해 나갈 거야 라고 또 보여주고 있나요? 아니지. 맞지? 자, 특정 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답이네요. 자,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 이 문단 첫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 문단의 첫 부분에서 의사 무능력자가 이런 법률 행위를 무효화하려면 자신에게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거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그런 거 증명 안 해도 취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필요성 제시했지. 제도의 특징 설명하고 있네. 맞네. 이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 자, 특정 제도가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분 변화된 거 나왔어요. 안 나왔지. 자, 그리고 제도의 의의는 나왔네요. 제도의 의의는 마지막 문단에 이런 의미가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네요. 자, 특정 제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입장 나오나요? 이 하나의 제도에 대해서 A라는 입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B라는 입장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오지 않잖아. 그치? 자, 특정 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한 뒤 영향력이라는 건 다른 대상에게 미치는 영향이야. 그거 분석하고 있어요. 막 확인할 수 없죠.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양상 보여주고 있나요?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답은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때 글의 전체적인 설명 방식, 서술 방식, 내용 전개 방식 이런 말로 나올 수 있는데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볼 때는요. 작고 부분적인 부분에서 나오잖아. 세부적인 데서 나오지 않아요. 큰 줄기, 큰 글의 문단의 연결고리 흐름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자, 계속해서 이어서 가봅니다. 17번 갈게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사실 이해관계 확인하는 거야. 제대로 이해했니? 자, 미성년자의 경우 따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아도 미성년자의 경우 제한 능력자로 규정한다 나와 있죠. 자, 이거 어떻게? 이 문단에 나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이로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의사 능력이 있는 제한 능력자의 경우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요. 보호해주는 거 얘기하는데 맞지? 보호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보호해주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좀 그 눈여겨봤던 지점에서 나왔는데 이 문단 보세요. 이 문단. 제한 능력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나와 있어? 이 문단에 네 번째 줄 보세요. 의사 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앞으로 지문을 읽을 때 출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17번에 답은 2번 나왔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3번. 가족관계 등록부나 후견 등기부를 통해서 계약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바로 나오지. 3문단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제한 능력자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 일정 기간 내에 뭐야? 10년 이내. 맞지? 자, 이 취소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만들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2문단, 3문단에서 강조했어요. 자, 법원에서 제한 능력자로 규정한 자는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취소할 때마다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증명할 필요가 없게 정해준 거잖아.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 이 문단에 나와요. 자신의 의사 무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대로 나왔어. 이건 있는 내용 그대로 찾아와서 읽어낼 수 있니 물어보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는요, 한 문단 읽고 핵심 파악하고 선택지에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 자, 그 다음 문단 읽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그렇게 실시간으로 읽어 나가도 좋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글 구조 파악이 제대로 연습이 안 됐다면 그런 방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그 분야별로 글 유형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익혀두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요. 아마 또 내년쯤 여러분이 이런 훈련이 꾸준히 잘 되면 이거 실시간으로 해결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18번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꼼꼼하게 읽어야 돼. 자, A에서 C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건데 확인해 볼게요. A는 뭐야?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이었지.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은 건 뭐야? 제한 능력자에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법정 대리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했어. 자, 그 다음 B는 뭐야? 철회권이야. 자, 그리고 C는 거절권이야. 됐죠? 자, 여기까지 파악하고 가봅시다. B는 철회권인데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모두에게, 자, 이 말을 우리 더 쉬운 말로 바꿔볼까요? 제한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한 능력자 측이라고 얘기했죠. 제한 능력자 측이라고 하면 이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했고요. 자, B와 C는 다 제한 능력자 측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5문단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여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맞는 말이지. 그래서 18번에 1번은 오케이, 맞아요. 자, C는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뭐 할 수 있어요? C. 거절할게. 거절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맞아. 잘 읽었어요. 자, A와 C는 모두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제한 능력자에게 직접 행사하여, 이거 출제 요소 냄새가 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나왔네요. 자, 보세요. 제한 능력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A 부분은 안 된다고 했잖아.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런 포인트들이 결국에는 출제 요소로 물어보고 있네요. 자, C는 가능해요. B와 C는 제한 능력자 측에게 할 수 있으니까. 맞지? 자, 4번. B와 C는 모두 제한 능력자 측 나왔네요. 예. 그래서 제한 능력자 본인과 법정 대리인까지 포함입니다.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 그대로 나와 있지. 5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맞지? 오케이. 자, A에서 C는 모두 제한 능력자 제도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제한 능력자의 계약 상대방을 뭐하기 위한 제도다.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맞아. 답은 3번. 꼼꼼하게 읽되 어떤 부분이 출제 요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연습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19번은요. 오늘 우리가 챙겨야 할 문제 중에 좀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번은 보기가 나오는 문제인데, 아니 독서에서 보기가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보기 거의 많이 나올 거예요. 맞지? 근데 이 보기의 유형이 다릅니다. 어떤 보기는요. 관점이 나오는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중심 주장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해 나가야 돼. 그런데 이런 보기는요. 사례가 나왔어요. 자, 사례 적용하는 보기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려워하는데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팁 알려드릴 겁니다. 뭐냐?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을요. 본 지문에서 어떤 단어나 어떤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찾아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야. 자, 결국에는 보기에 사례가 나왔다라는 것은 본 지문에 뭔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개념이나 원리가 나왔을 때 풀어준 게 보기 내용이란 말이지. 그럼 역으로 이 보기의 내용을 본 지문에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연결 지어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보세요.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건데 17세인 A는 이 말 딱 나오자마자 17세인 A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여러분. 아, 누구야? 제한 능력자.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제한 능력자가 악기를
1,0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거래를 했네요. 자, 이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된 A의 법정 대리인. 그러면 A의 법정 대리인 딱 나오는 순간 뭐야? 제한 능력자 측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맞지? 그 다음 판매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악기를 판매하는 것이므로 이 법정 대리인이 뭐라고 했냐면 판매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다?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라고 나오는 순간 취소권 얘기하네. 취소권을 지금 행사했네. 자, 판매자는 판매 당시 직원의 강요가 없었고 악기 특성상 판매 후에는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함을 설명하기 때문에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야. 그러면 여기서 판매자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사람과 뭐한? 거래한 상대방이라는 표현으로 본 지문에 나왔단 말이야. 맞지? 그럼 이렇게 지문에 나온 어휘로 바꿔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과 일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확인해 볼게요. 갑니다. 이젠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다 바꿔서 이해를 했거든, 충분히. A가 악기를 구입한 후, 자, 그 제한 능력자가 악기를 구입한 후에 성년이 된 다음 날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취소권은 언제까지?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17세였는데 성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지. 그래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 아니야. 10년 이내를 떠올리세요. 자, A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악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고, 이거 어디서 할 수 있어? 우리 이 문단 보면요,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라 취소 여부는요, 제한 능력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건 사실 이해를 해봤더니 이 문단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 꼭 동의 얻어야 하지 않아? 자기가 할 수도 있어. 자, A의 법정 대리인이 A의 악기 구매 사실을 1년 뒤에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취소될 수 없다. 상관없어요. 언제 알았는지는 10년 이내라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맞지? 자, A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이건 뭐야? 속임수. 그러면 우리 그 6문단으로 가야 되겠지? 위조하여 판매자를 믿게 하고 계약을 했다면 이 계약은 취소될 수 없겠군. 뭐라고 나와 있었어? 취소권을 박탈한다 라고 나와 있었지. 맞는 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판매자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A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취소권을 행사하면 취소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겠군. 아닌데요. 자, 취소를 상대방이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어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답은 4번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해한 어휘, 지문의 어휘로 바꿔보니까 쉽게 사실 일치 불일치 문제로 바뀌었어요. 맞지? 자,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거 뭐예요? 20번부터 23번까지 가는 문학입니다. 소설이 나왔어요. 근데 소설이 나왔을 때 보기 지문이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그건 꼼꼼하게 정답 및 해설과도 같은 보기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자들이 많이 힘들었지? 이 보기 통해서 이 소설의 핵심이 뭔지 내가 다 알려줄게 라고 선물로 주는 정보예요. 충분히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팁은요, 중략 부분 줄거리, 앞부분 줄거리가 있으면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건 출제자가 있잖아, 내가 소설의 한 부분을 끊어왔더니 이 문제를 내고 싶은데 네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위해서 이 생략된 부분 줄거리를 내가 직접 작문을 했어. 알려주는 거야. 꼼꼼하게 읽어. 이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 이번에 만나게 된 20에서 23번에 해당되는 현대소설은요. 어때요? 예. 그런 중력 부분 줄거리라든지 앞부분 줄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주어진 것만으로도 내용 이해에 전혀 문제가 없어. 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어렵지 않아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요. 됐지?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20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 물어보네. 서술 방식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서술 방식을 물어보면 소설이 나왔어. 내가 모르는 소설이야. 그러면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서술자가 누구냐? 자, 이 소설을 이끌어가고 있는 서술자가 누구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되, 서술자가 그 소설 장면 안에 등장하는 나 1인칭일 수도 있고 안에 등장하지 않고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3인칭일 수도 있어요. 맞지? 그러니까 전지적인 위치일 수도 있어요. 맞지?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서술자뿐만 아니라
서술자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 인물의 어떤 행동이 특징적이지? 이 인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면 쉽게 핵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 이 인물들이 분명히 겪는 특정한 사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소설은요, 사실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여러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문학은요, 개념과의 싸움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 푸는데 헷갈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 정리는 우리 EBS 아이의 개념 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 강의로 여러분이 한번 쭉 정리할 필요는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말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내가 낯선 작품을 딱 만나면 크게 소설은 서술자 누구야? 인물 누가 나오지? 그 인물은 지금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지? 그런 단서들 찾아가는 거. 그리고 이 인물들이 겪고 있는 이 사건이 뭐야? 파악해. 자, 이렇게만 가도 듬성듬성 가도 낯선 작품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됐지? 자, 가봅시다. 그러면 20번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 그러니까 서술자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되고요. 21번 문제는 보세요, 여러분. 윗글에 대한 이해 여부를 물어봤는데 선택지를 보니까 조카들은, 나는, 딴 자식들은, 막내는, 남편은 인물 중심으로 파악을 하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22번은 기억 밑줄 친 부분이고요. 이건 소재의 기능 물어보고 있어. 그래서 그 소재가 나오는 전후로 좀 맥락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23번 문제는 중요한 문제지. 왜냐?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소설 지문을 내가 작품을 읽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남편의 모습 관찰 나와 있어요. 아, 지금 남편은 죽음을 앞둔 상황이구나 라는 정보 얻었지. 자, 그 다음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나의 시선, 서술자는 1인칭인 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은 이 상황은 내가 여러 인물 중에 남편을 뭐하고 있다? 관찰하고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나의 시선을 통해서 남편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죽음과 관련된 내 인식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어. 자, 나는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를 간직하며, 제목이 뭐예요? 이제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이잖아. 모자가 중요한 소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따뜻한 가족애를 담고 있는 그런 소설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배경 지식을 주자면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문제 푸는데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박완서 작가의 작품을 많이 만나게 될 거잖아. 그럴 때는 자전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따뜻한 가족애나 중년층의 어떤 그 도시인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시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6.25 전쟁에서 오빠를 잃었던 그런 이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아픔, 상처, 이런 걸 다루는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도요, 자전적 성격이 강한 이야기고요. 남편을 먼저 보내면서 겪었던 일들의 허구성을 가미해서 쓴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 때 저도 똑같이 받아서 그 시간에 봤어요. 보면서 이 문제를 푸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많이 했나 봐요. 너무 슬퍼서 주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수업 준비를 멈추고 다시 한번 이 소설의 전문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짧으니까 여러분 전문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박완서 작가의 어떤 문장력,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제 우리 문제는 다 봤어? 그리고 보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 확인했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나는 하고 나오네요. 서술자 나야. 나는 남편의 유품 이런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죽음. 남편이 죽었구나. 자,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단 한 가지도 감 나가는 게 없을까 놀라고 민망해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해서 가깝게 지내던 조카들은, 자, 이런 부분 제가 왜 표시해요? 모르면 일단 인물들이 나오면
표시를 하는 습관 가지세요. 그리고 특히나 21번 문제가 이런 인물들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봅니다. 그가 쓰던 걸 뭐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갖길 원했다. 다들 그렇게 아쉬운 처지는 아닌데도 그 유품을 갖고 싶은 거야. 그것은 그 뜻이 소유나 쓸모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끼고 간직하려는 데 있으려니 싶어서 나는 목임에게 감격을 했다.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도 생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받았다는 증거 같아서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의 유품을 그 가족들, 자식들, 조카들에게 공평하게 나눴다. 그러나 모자는 자 중요한 소재 제목에도 나오는 이 모자는 의미가 있어요. 다 내가 가졌다. 그건 누가 달라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줬을 거다. 왜?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읽으면서 왜? 라는 의문을 가지고 넘어가야 돼. 자, 마지막 1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절이었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살아있었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넘어가요. 시간이 과거로. 마지막 1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절이었다. 죽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의 아까움을 무엇에 비길까? 애를 끊는 듯한 애달픔이었다. 그러면서 중력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도 그윽하게도 할 수 있으련만 나는 고약한 성깔에 잔뜩 치받쳐 있었다. 여보케야 그가 딱하다는 듯이. 자, 그는 남편이야. 남편. 자, 사실은 이 중요한 내용도 몰라도 내용이 전혀 어려움 없는데 이제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내가 집에서 아래로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다보는데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게 똑바로 걷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렇게밖에 못 걸어요? 이랬더니 자식들이 이거 자식들이 의사야. 자식이 의사인데 안 되겠어요. 병원에 당장 가봐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야. 뭔가 심각한 상황. 자, 나는 그가 딱하는 듯이 그러나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구니에 낀 쥐 같잖아. 자, 틈바구니에 낀 쥐 같잖아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남편이. 자, 그리고 피식 웃더니 탄식하듯 이렇게 말했대요. 생전 틈바구니. 자, 기억 밑줄 친 소재를 물어보는 부분이니까 이 말 중요합니다. 틈바구니에 끼어 봤어야지 라고 또 나를 향해서 남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틈바구니란 게 뭘까라는 얘기 이제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볼게요.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차 있어서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민은 감동적이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내가 그를 굉장히 사랑하고 애틋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자, 울어버릴 것 같았다. 가보세요. 자, 이제 뭔가 걸음이 비틀비틀하게 걸어서 온 상황이야. CT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했더니 CT 촬영은 참으로 놀라운 첨단과학이었다. 자, 뇌를 가로 세로 여러 장으로 슬라이스 하듯이 나누어 찍은 단면 사진은 내 눈으로도 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남편이 암에 걸린 상황. 자, 뇌는 혈관의 회로가 달라서 항암체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에다 쬐는 거였다. 자, 방사선 치료란 죽는 연습이었다라고 그 남편이 받았던 그 치료에 대한 누구의 생각? 서술자인 내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장면을 회상하면서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느꼈던 생각, 감정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엔 아무도 입회하지 못했다. 방사선과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대에 혼자 고정시켜 놓고 나와서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종했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방사선이랑 어떻게 생긴 빛일까? 이거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 나, 서술자인 나의 생각이야. 그러면서 이 방사선 빛에 관해서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깊이 모를 외로움, 그리고 너무 밝아서 차라리 암흑과 통할 것 같은 그 빛에 대한 공포감도 느낍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도 유사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치료하는 방사선을 보고요, 나는 외로움과 죽음까지도 느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남편의 모습이야. 남편의 겉모습. 딱 봐도 어떤 모습? 굉장히 안 좋은 힘든 모습이지. 방사선 치료를 해서요. 이마가 까맣게 탄 거야. 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본 CT 촬영에서 암은 어떻게? 소멸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채였다. 자,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치료 노력했는데 암은 그대로야.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토록 했다. 미국에 자식이 가 있었나 봐요. 자, 돌아가신 후에 장례에 맞춰서 오려고 허둥대는 것보다는 생전의 배로 오는 게 효도가 아니겠느냐는 게 딴 자식들의 의견이기도 했다.
딴 자식들 이런 그 새로운 인물들이 어떤 생각, 의견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아버지한테 뭐 사다 드리면 좋겠냐고 막내가 전화로 물었다. 약 종류를 묻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의 병세도 그렇지만 때도 이미 미국엔 별의별 신유한약, 불로초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여기던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막내에게 뭘 요구하냐면 역시나 중요한 소재 나와요. 모자가 나왔어. 모자 사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급으로 사오라는 말도 있지 않았어? 과연 막내가 사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자 원형과 가장 가까웠다. 순모로 된 어쩌고저쩌고 해서 모자를 쭉 얘기하고요.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대요. 아니나 다를까. 자, 손자 녀석이 4살이래요. 그 모자를 보더니 와 장고 모자다 이러면서 그걸 빼앗고 싶어 했대요.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주인공 장고가 쓰는 그런 모자같이 생겼었나 봐요.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 누구예요? 남편이지. 계속 따라갑니다. 인물을. 이 남편은 모자를 쓴 채 안 뺏기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다. 그러니까 손자랑 막 이렇게 따뜻한 그런 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모자를 막 쓴 채 안 뺏기려고 하고 손자는 장고 모자다 이러면서 뺏으려고 하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비틀대면서 계속 상태가 그렇게 건강한 상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는 그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라는 거야.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대요.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마지막 한 달가량 자리 보존하고 있을 때를 빼고는 그는 집에서도 줄창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러면 이 모자라는 소재에 나뿐만 아니라 그도 내 남편도 굉장히 애틋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도 그 모자를 아꼈겠지만 넓은 태는 방사선 치료로 시꺼멓게 탄 이마를 가려주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그 장구 모자가 그의 8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가 됐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의 어떤 그와 관련된 모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회상을 하면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지. 그런데 이제 나로 나와요. 나는 요새도 남편이 떠난 지금도 그가 남긴 모자를 꺼내본대요.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지만 이거 어떤 의미야? 그만큼 그리운 거지. 남편의 흔적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번번이 헛손질로 끝난다. 그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단지 그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런 밑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대요. 그의 몸을 차디찬 땅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자, 아침마다 우수수 지던 그의 숱한 머리카락은 지금 어느 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도는 걸까? 자,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명의 가엾음이 티끌과 다를 바 없다는 속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한대요. 그래서 산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의 흔적을 그 남긴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는 남긴 말이나 생각에서 찾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덜 허전하다. 자, 그는 평범한 사람. 그에 대한 얘기는 하네요. 내 남편은 잘난 척할 줄도 몰랐고 담소는 즐겼어. 근데 그럴듯한 말은 할 줄 몰랐어. 그래서 가운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가 끼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담소 분위기이지 멋있거나 뜻깊은 말은 아니래요. 자, 오직 뭐만 예외다? 아까 밑줄 친 기억 부분 틈바구니입니다. 틈바구니만 예외다. 내가 생전 틈바구니에 끼워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건 뭐예요? 앞에서 나왔던 그 내 남편이 나에게 했던 말이야. 맞지? 생전 틈바구니에 끼워보지 않았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도대체 그 말이 뭐지라고 의미를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볼일 보러 가서 똑똑하지 못하게 굴거나 그 방 맞으면 이게 틈바구니인가 싶기도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칼자루 쥔 자와 칼날 진 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양분법적인 세계인 거죠. 자, 이것 아니면 이거야. 칼자루를 쥔 자의 세계가 아니면 칼날을 쥔 자의 세계인 거야. 자, 노동자, 사용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다 나뉘었어. 서로 목청을 높여서 싸우는 걸 봐도 전처럼 선뜻 어느 쪽이 옳다, 이쪽에 오라, 저쪽에 오라 라고 양자택일이 안 되고 또 그놈의 틈바구니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래서 틈바구니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소설에서는 확실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끝맺고 있어요. 자, 틈바구니라는 게 이런 양쪽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이런 이 세상에 약간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인 곳에 갇히지 않고 딱 자기만의 공간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여바란 듯이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서
거친 두 목청 사이에 낀 틈바구니의 숨결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서술자는요, 이 틈바구니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틈바구니의 숨결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은 내 원색적인 분노를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도 있었기에 해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이었을 것을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는다. 의미가 있다는 거야. 자,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게 모자라는 물질 이상이듯이 그가 남긴 이 말, 틈바구니라는 이 말도 그냥 단순한 틈바구니란 말 뜻 이상의 것. 그리고 결국에는 뭐야? 한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임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추구라는 건 내가 관심을 계속해서 두고 있어야 할 이야기거리라는 얘기인데 추구해야 할 화두라는 게 그럼 결국에는 이 서술자는 틈바구니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겠어. 그리고 그 틈바구니의 숨결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맞지? 자, 그리고 나서 문제 한번 가봅니다. 20번 가요. 20번.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 인물 간의 대화 통해서 풍자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대화가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대화를 막 주고받는 장면까지 나오진 않고요. 우리 보면 알겠지만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 봤어야지.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이렇게 남편이 나에게 한 말이 이렇게 따옴표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걸 대화라고 봤다고 남편의 말이니까 했을 때도 풍자하고 있진 않아. 자, 날카롭게 비판하고 웃음을 포함한 비판을 하고 있진 않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독백적 진술. 활용하여 이렇게 끊을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자기 내면을 담담하게 얘기하고 있지. 독백적 진술입니다. 자,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어. 서술자의 나의 생각 드러내고 있었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동일한 공간에서 사건이 반복되며 자, 이렇게 끊어야 돼. 같은 공간에서 계속 사건 반복돼요? 아닌데요. 자, 갈등 심화도 아닌데요. 자,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되며 이 말이 딱 나오면 어떤 장면이 나왔지 일단 떠올려 보세요. 나와 남편이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CT 촬영하러 간 장면, 그리고 남편이 모자를 안 뺏기려고 손자와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장면. 여러 장면이 나오긴 했어. 맞지? 장면이 나오긴 했어. 교차됐어. 그런데 긴박한 분위기입니까? 아니에요. 맞지? 자, 인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여러 인물 떠올려 보세요. 남편의 외양, 까맣게 탄 이마라는 표현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 그걸 통해서 인물의 성격 드러내고 있어요? 아닌데요. 그걸 통해서 방사선 치료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죠. 맞지? 답은 2번. 자, 21번은 이제 뭐 이렇게 꼼꼼하게 쭉 읽었으면 답 나오죠. 21번의 답은 2번입니다. 볼래? 자, 조카들은 아쉬운 처지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유품을 얻기를 바랬다. 이거 첫 부분에 나왔어요. 자, 나는 남편의 병세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이 부분 보세요,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도 암세포는 줄지 않았다는 말이 그대로 나왔잖아. 이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거야. 맞지? 그래서 답은 2번. 딴 자식들은 남편의 생전의 막내를 귀국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그게 살아생전에 하는 효도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 나와요. 자, 막내는 남편을 위해 카우보이 모자가 연상되는 중절모를 미국에서 사왔죠. 자, 남편은 잘난 척할 줄 몰랐기 때문에 평소 멋있거나 그럴듯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회상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남편이 우리 집에는 그 흔한 가훈도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다 내용적으로 맞는 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기억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이 기억이 우리 틈바구니였어. 자, 틈바구니와 관련된 내용은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었나요? 그렇지. 마지막 문단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었고요.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면 결국에는 뭐라고 했어? 이 틈바구니라는 것이 한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한없이 끊임없이 계속 내가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기억의 기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거야. 자, 이야기의 초점을 남편에서 막내로 전환? 아니잖아. 자,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보니까 나에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한없이 뭐 해봐야 돼?
추구하고 고민해봐야 할 그런 화두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남편의 죽음에 대한 나의 미안함? 아닙니다. 자, 막내가 남편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는 실마리? 막내에게 남편의 죽음을 이해시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죠. 자, 나의 가족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반성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됐죠? 자, 이렇게 쉽게 의미는 나왔어요. 그래서 밑줄 친 그 기억이 있는 기억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 이 지문에서는 마지막 문단을 중심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2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기는 우리가 미리 꼼꼼하게 다 읽어서 활용을 했었죠. 자, 이걸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야. 갑니다. 자, 1번. 남편의 모자를 물질 이상의 것으로 여겼지. 그래서 모자를 모두 간직합니다. 나는 누가 달라고 해도 안 줄 거라고 했어요. 남편에 대한 나의 애틋한 마음이지. 그대로 오케이. 잘 읽었어요. 남편이 농담으로 받은 말에 울어버릴 것 같다라고 느끼고 남편의 말에 나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라고 믿으면서 나는 남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뭔가 애잔한 마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잘 읽었어. 맞지? 자,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을 덜어주려는 나의 모습 나오나요? 그 방사선 빛은 나에게 죽음과도 같은 빛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그런 그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을 내가 이렇게 해서 덜어줄 거야 라는 부분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자,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죽음에 대한 느끼는 나의 두려움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3번은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불일치해요. 그래서 이렇게 감상하면 내용 잘못 읽은 거야. 자, 갑니다. 4번. 힘겹지만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을 하며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남편의 모습에서 자, 비틀거리면서도 손자와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 그래서 가족에 대한 남편의 사랑도 우리는 엿볼 수 있었고요. 자, 남편이 남긴 모자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아보려고 하는 심정, 어떤 심정일까요? 그런 나의 모습에서 남편을 어떻게 하는, 그리워하는, 남편을 느끼고 싶은, 남편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애틋한 마음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맞지? 그래서 답은요, 어렵지 않게 3번 나왔습니다. 현대소설은 이번 출제된 문제 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자, 끝났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장재혁 선생님과 우리 독서와 문학 남은 부분을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3부로 여러분 가주세요. 안녕.